수요일은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총선을 전망해보는 빅데이터 2024 시간입니다. 박진영 부원장 그리고 박혜성 TV리치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우리들이 모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그런 곳을 고르셨습니다. 네. 계양을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계양을은 지금 현재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 곳이죠. 여기 역대 국회의원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은 2004년 그때 열린우리당 때 송영길 전 의원이 당선이 돼서 재선을 했고요. 2010년 선거에 한나라당이 한번 뺏겼었네요. 그리고 보궐선거죠. 그리고 2012년 이때 그 인천시장 나가면서 생긴 보궐선거죠. 네. 그리고 2012년 최원식 민주통합당 의원, 그 다음에 또 송영길 의원이 재선을 더 하고 2022년에 대선 이후에 이재명 현 민주당 대표가 보궐선거로 당선된 지역입니다. 그렇군요. 야, 2010년에 한나라당 이상권 의원, 야, 이게 조금 특이하고 어쨌든 나머지는 전부 다 민주당 색이 짙군요.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근데? 올해 선거요? 너무 빨리 훅 들어오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냥 궁금하다고요. 자, 빅데이터 2024 오늘은 계양을 지역구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사실 좀 살짝 달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역구도 조금 조정을 했고, 원희룡 후보가, 오셨군요. 이래서 뭐 서로 좀 약간 신경전도 세고 그런 것 같아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 지역구 조정에 대한 헛소문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그걸 뭐 이재명 대표 쪽에 유리하게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거짓말입니까?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광역시도지사에 의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안이 올라옵니다. 광역시도지사인데 인천광역시장이 현재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에 의해서 조정돼서 올라왔고 국회에서는 그대로 받아서 땅땅땅 때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이번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참 또 민주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못한 점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요. 보통 이 여당도 안을 내고 야당도 선관위하고 접촉해서 안을 내는데 그 과정 절차에서 안산이 4개에서 3개로 줄었습니다. 부천이 4개에서 3개로 줄었습니다. 노원이 3개에서 2개로 줄었습니다. 민주당 텃밭에서 의석수가 줄었는데요. 그 실무 책임자의 협상이라든가 실무안을 만들 때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2명의 큰 후보들이 나오니까 나머지 후보들이 맥을 못 추나 봐요. 세미래에서도 명롱대전이 있는 인천 계양을에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을 뜻을 지금 비쳤다라고 최근에 보도도 나왔는데요. 어쨌든 2명의 대형 후보들 나오면은 다른 사람들 사실 특별히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조명이 잘 안 되죠. 네. 그러면은 결과론적으로 자, 이 2명밖에 다른 후보가 못 나오는 이 상황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겠습니다. 지난 총선 선거 통계 지도를 보니까 파란색으로 그냥 쫙 깔아져 있습니다. 송영길 당시 후보가 매우 큰 표로 당선이 된 상황이었는데 서울시장 선거 나간다고 하면서 중간에 사퇴를 해버렸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보궐선거로 여기가 당선이 됐어요. 네. 네. 이때 좀 분석해 주세요. 먼저 이 지역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숫자를 좀 말씀드릴 네. 테니까 쭉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죠. 여기는 이제 평균 대비 인구수가 좀 적고 소매업 비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여기 인구 유형 그래프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보면은 그 지난번 우리 몇 번 봤죠? 그래서 이게 약간 모래시계 형태로 이렇게 생긴 데가 되게 도시가 좀 많이 첨단화된 그런 지역이라면은 약간 좀 이렇게 틀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좀 소위 말하는 아직 그 개발해서 소외된 지역이다. 그리고 좀 찾아보니까 90년대까지도 논밭이었더라고요. 그리고 경인 지역에 공단들이 들어서면서 베드타운 성격으로 약간 주거 지역으로 만들어진 지역입니다. 그리고 현재 인구는 15만이고 50대 인구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네. 그다음에 40대, 20대, 60대, 30대 순이고요. 평균 소득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298만 원. 그나마 이제 계양구청이 있는 계산 4동 정도가 344만 원 정도 되고요. 네. 여기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연봉자가 35%,
2천에서 3천 사이? 네, 네. 3천에서 4천 연봉자가 25%. 대략 좀 이게 그림이 그려지시죠? 네. 그리고 아파트의 90% 이상이 99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네. 평균 아파트 가격은 제곱미터당 433만 원. 그러니까 평당 한 1,200만 원 정도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상권 규모는 현재 그 지역의 총 가게가 점포가 한 4,500개 정도 되고 전체 규모는 한 1조 7천억 원. 그러니까 많은 점포들이 이걸 다 나눠서 갖는 거죠. 약간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전통적인 베드타운이다. 신도시가 아닌 예를 들면 빌라라든가 대규모 개발되지 않은 아파트들이 많은 곳이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되고요. 서해안 쪽에 이런 지역들이 많습니다. 공단의 배후 베드타운들. 여기도 이제 그 서구 쪽 검단공단의 그렇죠. 이제 배후 지역이고, 예를 들면 안산으로 가도 바늘공단의 배후 지역입니다. 네. 이 지역들의 또 특징이 뭔가면요, 호남 연고자들이 많으세요. 호남 연고자분. 예, 그래서 안산, 인천의 이제 연수구죠. 연수구라든가 송도를 제외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호남 향후에, 충청 향후에 이런 전통적인 조직을 갖고 있는 세가 굉장히 선거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에도 이제 호남 향후의 세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안산도 똑같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제 그 오래된 지지층들이 많은 곳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앙정치 여론 선거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사실은 또 지역민들의 공동체가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공동체들과 또 호흡하는 선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선거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네. 여기는 그래도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이기도 하고, 여기 사람들의 지역 정서가 호남민들의 기본적인 정서도 좀 깔려 있고, 좀 서민 중심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아무래도 국힘보다는 민주당이 좀 더 유리할 거는 같은데, 뭐 특별한 변수는 좀 없는 거잖아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민주당에 불리하다는 뜻이 아니라 선거운동 방식이 밑바닥 빡빡 기어야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많잖아요, 그죠? 네. 그런 사람들이 그 이장 여론을 주도하거든요. 네. 보통 이제 아파트촌의 온라인상의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곳에는 선거운동하기가 쉬워요. 신도시가 만들어져서. 근데 여기는 지금 시장 여론이, 상가 여론이 지역을 주도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든 원희룡 장관이든 바닥을 빡빡 기어야 되는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근거로서 좀 보면은 여기 송영길 대표가 3번의 국회의원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마지막 총선에서 20%포인트 차이로 이겼어요. 20%? 예. 그런데 세게 이겼네. 굉장히 큰 차이로 이겼죠. 그런데 네. 수도권에서 그런 데가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지난 보궐선거에서 이재명 대표와 2위 후보 간의 차이는 10%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급하게 왔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게 바닥의 유권자들과 충분히 소통할 만한 그런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금방 부원장님 말씀이 이제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저도 여기 뭐 계양산 등산 가면서 자주 가서 인근에 뭐 시장 가서 전도 먹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바닥을 빡빡 기고 하는 선거도 또 필요한 곳입니다. 사소한 것에 섭섭해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그래요? 지역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럼 평균 거주자들, 주민들 평균 연령은 어떻다고요? 여기가 50대가 가장 높고, 그럼 좀 어르신들을 향한 뭔가 구애 작전이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50대, 40대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세대가 이제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기도 하고, 주요 이제 생산 연령층이기도 하고, 여론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여론 주도층이기도 하고, 이들하고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죠. 실제로 보면 이제 그 오래된 베드타운이다 보니까 네. 공항철도가 다니는 검단 신도시하고 비교해서 네. 좀 소외됐다라는 그런 느낌도 가지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심 재생이라든가 또는 이제 노후화된 공단의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문제, 소득 증대 문제 이런 뭐 복합적으로 공부 좀 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 원희룡 지사가 원희룡 그 장관이 갑자기 와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그 와서 이재명한테 나도 빌부터 삼 싸워볼래 이걸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지난번에 보니까 이분들이 좀 충성도도 있나 봐요. 그 식당에 원희룡 장관이 들어가니까 이천수 씨, 축구 선수 이천수 씨랑 같이 갔는데도 홀대받았잖아요. 밥맛 떨어진다 그러면서. 그분들은 그래도 야, 너 여기 와가지고 재지 마. 나는 우리의 원래 그분이 있어. 이러는 분위기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 올라가면은 연세 있는 분들 호남 이주민들이 네. 굉장히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에요. 여기 이제 오랫동안
소위 말하는 이제 민주당 계열의 네. 국회의원들이 배출되면서 이 충성심이 높은 유권자들이 맞습니다.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충성도가 높은 것 같은데. 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제 0.5선으로서 활동을 했을 텐데 사실 당대표도 하고 또 재판도 다니고 바빠가지고 이 지역구 관리를 잘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텃밭이 좋은 데라서 뭐 다시 재선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최근 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좀 봐봤어요. 네, 그랬더니 어때요? 2월 5일 날 그 여론조사 꽃에서 발표한 게 이재명 43.8, 원희룡 29.8, 14%포인트 차가 났더라고요. 이거 전화면접으로. 14%? 예. 전화면접이고, 그 다음에 2월 21일 날 KBS가 한국리서치에서 의뢰한 건 이재명 44, 원희룡 34, 약 10%포인트 차이. 그리고 또 그 이제 전날입니다. 2월 20일 날 경인일보가 KSY에서 의뢰해서 한 조사는 508명인데, 여기 또 이재명 후보는 거의 비슷해요. 45.2. 근데 여긴 또 원희룡 41.6. 그래서 오차범위 안에 있다고 막 또 호들갑을 떨고 그랬는데 저는 이 세 개의 조사 결과를 이 조사 결과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가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네. 이 조사 결과들을 보면은 보통은 ARS 조사에서 보면은 민주당 후보와 국힘 후보 간의 격차에서 민주당 후보가 훨씬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전화면접 2개에서 오히려 더 이재명 대표가 더 크게 이기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약간 좀 일반적인 패턴하고 약간 다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보면서 다 500샘플 조사거든요. 네. 이제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뭐 여론조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몇 가지 그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는데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소 샘플 수를 500으로 정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여론조사 하면 비용이 비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다 500샘플로 맞춰버리는 겁니다. 근데 500샘플 하면은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4.4%입니다. 그러면은 8.8까지 구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선거를 예측한다? 그건 좀 너무 무리한데요. 네, 약간 무리예요. 네. 근데 저는 뭐 여기 10% 이상 차이 날 거라고 예측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응답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자신 있다는 뜻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지역구라는 뜻인 거예요. 민주당 그 지지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ARS에서 그 원희룡 후보가 이렇게 상당히 또 선전하는 걸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샤이 보수가 또 있다는 샤이 보수도 겁니다.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른 수도권하고 약간 정반대의 패턴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오히려 샤이 진보가 좀 더 많이 보이거든요. 솔직히 제 눈에는 이런 그렇죠. 서울이나 수도권에. 근데 여기는 오히려 샤이 보수가 샤이 보수. 있다. 네. 표현하자면은 민주당 땅이야 그래, 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네네. 두려움 없이 대답할 수 있는 그게 있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투표장 가는 것도 큰 용기 안 내도 쉽게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봅시다.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오차 범위 내에서 여론조사 꽃을 인용하시면서 10% 차이로 이길 것 같다는 얘기가 지금 하셨잖아요. 네, 네. 그렇지만 최근 여론조사는 또 오차 범위 내까지 추격했다. 뭐 3%밖에 안 된다.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이게 KSY 조사. 그러니까 최근에 ARS 그럼 둘 조사입니다. 차이는 아까 좀 설명을 하긴 하셨는데 네. 이게 지금 벌어지는 추세입니까? 둘의 차이가 아니면은 좀 같이 되는 겁니까? 이 우리가 조사를 가지고 그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사 기관에서 같은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트렌드 분석을 좀 해야 되거든요. 시계열별로. 트렌드 분석. 네, 근데 이건 전화면접 조사와 ARS 조사, 또 조사 기관도 서로 다르고 이걸 가지고 그냥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분명한 건 약간 KSOI 조사를 보면은 차이 보수는 있어 보인다. 네. 라고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차이에서도 또 하나 좀 지적할 거는 KSOI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45%를 넘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다른 지역과 달리 진보층들이 결집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보수층도 이미 보수층은 이미 전국적으로 결집했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봐요. 오차율 범위 안에 있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45%를 넘었느냐, 50%를 넘었느냐, 이런 그 부분들도 상당히 의미 있게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하는데 제가 100kg가 넘는 사람들은 10kg, 20kg 뺄 수 있어요. 근데 저처럼 70kg짜리는 2kg, 3kg 빼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 이야기 뭐냐면은 45%, 50% 넘어버리면요. 4%, 5% 차이도 사실은 극복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당 대표이고
또 그 여당에 맞서는 그러니까 거대하다는 건 힘이 있다는 건데 대통령이 있으니까 그 큰 힘을 가지고 막 휘두르는 다윗과 싸우는 그러니까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처럼 좀 느껴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네. 어쨌든 그런 사람이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이다. 네. 이제 이런 생각을 들면은 그 이쪽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그래도 도와줘야지, 똘똘 뭉쳐야지, 뭐 이런 생각을 조금 가지기는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역으로 저는 여당이 정말 여당답지 않은 이상한 선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깐죽깐죽대고 시비 걸면서 과거에 이제 좀 허름한 야당이 하는 그런 선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원희룡 장관 같으면 국토부 장관이잖아요. 여기 대형 국책사업 때리겠다. 뭐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뉴타운 하겠다. 이런 거 때려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해요. 왜요? 그럼 뭐 해요, 그러면? 그냥 이재명 대표 만났는데 나하고 악수 안 하고 지나가더라. 뭐 그 한동훈 수준으로 이 사람들 떨어진 약간 거야. 장난하듯이 막 그래요. 그러니까 한동훈 수준의 정치로 떨어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정권 자체가 국정을 운영할 능력이라든가 국토의 공간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이 운영되다 보니까 원희룡 이런 사람이 아닌데 똑같아졌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원희룡 입장에서는 손해 볼 일이 없는 선거죠. 이 선거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격 선거전이 개막되면은 아마 개발 공약 같은 걸 가지고 오겠죠. 뭐 원희룡 입장에서는 여기서 예를 들어 10% 이내로만 선전을 했다 그러면 어차피 본인은 배지를 한번 더 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계속 지사도 하고 국회의원하고 장관도 했는데 이제 남은 건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뭐 대통령 되기 위한. 그럼요. 꽤 추진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이겼던 선거가 2008년 뉴타운 선거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뉴타운 선거라고 하는데 이 뉴타운 선거라는 것이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의 영역이 아니고 시도지사의 영역이에요. 지금 근데 인천하고 서울시장이 국민의힘이야. 네. 근데 이 시장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안 내고 있어. 독특해. 보면은 역시 참 실력이 안 되시는구나. MB보다도 못하구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자, 고향 가보겠습니다. 심상정 의원 지역구죠. 심상정 의원 여기서 참 오래 하셨어요. 유일한 지역구 하셨죠, 내리삼선. 네, 유일한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이번에 또 녹색정의당 대표로 가시고 또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하시고 고향갑 지역구 이번에 또 당선이 될지. 저는 이제 후배들도 후배들이지만 이분들이 그 왜 기존 질서에 저항하시면서 이렇게 그 명분으로 정치를 해오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정의당을 보고 있으면은 노회찬 시절의 정의당 완전 달라졌어요. 같은 정당인가 싶을 정도로.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 또 그리고 심상정 의원이 발탁해서 그렇게 좋은 정치인들이라고 추천했던 지금 국회의원들 어디가 있습니까? 유호정 씨. 예. 장혜영 이런 분들 장혜영, 어디가 이호정.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그 진보 정당의 수장이라면은 반성하고 사과를 좀 예, 해야죠. 좀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본인이 5선을 지역구에서 하는 게 정치적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게 좀 얼른 설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 심상정 후보는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서 야권 연대 단일화로 본인이 되는 과정, 요 아마 지금 프로세스를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안 된다. 그러면 저는 불출마할 수도 있다고 봐요. 아니 아마 그 지금 공식적으로 거절했고요. 그 후보 단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네. 하고 3자 구도로 가겠다라고 하고 지금 구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민주당하고 더 이상 연대 안 한다고 또 했고. 그럼 3등 네. 할 것 같은데.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 여기가 굉장히 젊은 지역입니다. 좋은 지역이에요. 네, 진짜 좋은 네,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소위 말하는 민주당과 진보 정당을 포함하는 그 진보 정당의 그 득표율을 합치면 60%가 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60이 어디로 더 쏠리느냐에 따라서 여기는 충분히 해볼 만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근데 김성애 의원이 후보가 그래서 되게 잘 잡았다. 그러니까요. 이전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너무 급하게 왔고 인지도가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심상정 의원이 지난 선거에 쉽게 이겼는데 김성애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인지도가 있고 평판이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상정 의원이 이렇게 쉽게 그냥 야당의 그 그냥 대표 주자로서 이렇게 그 60%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그런 선거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가 대한민국에서 민주당 후보가 개혁 성향을 띠고 있으면 정치하기 제일 좋은 곳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구 아파트 단지거든요. 일기 신도시 만들어지기 전에 만든 데죠, 여기가. 네네네. 일기 그 90년대 초반, 80년대 후반 쪽에 만들어진 도시인데 아파트는 노후화되어 있지만은 동네 공동체가 잘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연령대가 높지 않아요.
맞아요. 최근에 그리고 삼성 원흥지구 개발 때문에 젊은 층들이 대거 유입이 됐고 네. 이분들의 소득 수준 정도가 보면은 전형적인 중산층입니다. 야권 지지 이 성향이 강한 그런 세대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뭐 도농복합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사 짓는 분이 있고 농지가 있어서 일부예요, 도농복합 일부. 지역이지 농사 짓는 거의 분들의 없죠. 숫자는 거의 네. 없어요. 거의 그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요. 특이하게 도심권에 골프장도 되게 많습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그린벨트 때문에 그래요. 이게. 심상정 의원하고 김성회 후보 또 다른 후보가 있어요? 지금 한창섭 네네네. 후보가 있죠. 네. 행안부 차관이었던. 네네네. 근데 한창섭 후보는 좀 지명도도 그렇고 힘이 어떤가요? 어느 정도나 경쟁력이 있나요? 저는 이제 이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지도는 낮지만 장관 말고 차관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근데 저는 사람이니까. 국힘 입장에서는 최선의 공천을 했다고 봅니다. 여기 이제 결국은 이렇게 야권세가 강한 데서 선거를 해보려면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개발 이슈 가지고 해야 되는데 행안부 장관이 뭐 예를 들어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그린벨트하고 이 군사 보호시설 해제 그렇죠. 문제 이거 들고 나올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면은 설득력이 있죠. 어차피 대통령이 지금 군사보호시설 해제하고 그린벨트 해제해준다고 하고 있으니 네. 그거를 자신의 업적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해주면 어필이 되겠네요. 나라 망합니다. 윤석열 때문에 지금. 나라는 망하지만 어쨌든 자기네들은 선거에서 이길 수 있잖아요. 이거 지금 그 죽은 박정희가 무덤에서 뛰쳐나와야 될 일이에요. 이 그린벨트 군사시설 문제 전부 다 이 박정희 시대의 유산이기도 하지만 박정희가 잘한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린벨트하고 군사시설 보호시설 문제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또 한미연합사 차원에서 이 지정한 것들도 있어요. 아마 그런 거 확인도 안 하고 막 던졌을 거예요. 대부분 보면요. 우리가 이제 군사시설 보호 지역이 우리 한국만의 문제로 보는데 유엔사들이 관할하는 지역, 유엔사 집결 지역 이런 것들 많아요. 그거 지금 민주당 국방위에서 좀 확인해 줬으면 좋겠는데. 네. 저는 심상정 의원도 심상정 의원이지만 왜 녹색당이 정의당하고 합당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정의당이 지금 이제 국민적인 진보 정당으로서 평가가 좀 약간 됐다면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저는 그다음에 녹색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미 평가가 끝난 정의당하고 합당을 함으로써 녹색당이 저는 굉장히 패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한국적 현상인데 토론하고 수기에서 스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언론의 반짝에서 스타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기존에 만들어진 스타를 뛰어넘을 대체자를 못 만드는 거예요. 심상정을 대체할 만한 스타를 진보 진영에서 못 만드니까 자꾸 심상정 밑으로 흡수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저는 녹색당이 지금 유럽이나 서구 지역에서도 녹색당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위기 문제라든지 생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이번 총선에서 정책적으로 잘 자기 목소리를 키웠다면은 저는 녹색당이 일정한 그 비례 의석이라도 일정하게 도전해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의당하고 합침으로써 저는 오히려 그쪽으로 갈 만한 표들이 멈칫멈칫하게 됐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표의 문제도 있지만 이게 사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알리백 문제라든가 원전 문제라든가 이거 단일 이슈로 싸울 수 있는 좋은 기후 의제거든요. 네, 네. 이걸 이제 그 대한민국의 녹색 세력들이 왜 정치적으로 활용 못하는지 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어쨌든 3명 중에 누가 될까요? 전 민주당이 거의 50% 김성애? 육박하면서 될 거라고 보고요. 심상정 후보가 여차하면은 한 자릿수로 뚝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꼴등할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저도 역시 이제 숫자로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진보 진영에서 한번 이렇게 이 지역 같은 게 추기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유권자들 사이에서. 맞아요. 그러면 어느 한쪽으로 쏠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가가 끝난 심상정 의원에게 다시 한번 정의당에 대한 평가도 있고 그런데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그 개그맨 그분 이름 그분이 지은 달빛마을, 별빛마을, 무슨 마을, 막 이런 동네예요,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바닥에 진보적, 그 다음에 성향의 커뮤니티. 동네 커뮤니티가 공동체가 잘 형성돼 있어요. 여기 사시는 분들이 그 주거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아주 높아요. 네. 살기 좋아요, 실제로 가보면. 그래요? 녹지도 많고. 네. 네. 자, 그러면은 심상정 후보가 3등 할 수 있다. 1, 2등은 김성애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신다는 거죠. 그러나 변수는 대통령이 얼마나 퍼주느냐, 얼마나 풀어주느냐, 그게 얼마나 먹히느냐. 그래도 안 된다. 네. AS 데이터 여기 정말 유권자 의식 수준이 높은 곳이에요. 높아서 네. 빅데이터 AS로 가겠습니다. 정치 1번지 종로는 지금 최재형, 곽상원, 금태섭 3자 구도로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곽상원 후보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어제가 이제 그저께인가요? 같이 또 유세도 해주고 그랬는데요. 최재형 후보가 내가 얘네들하고 할 줄 몰랐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금태섭 후보가 지금 약간 약세인 것 같은데 국힘, 민주 양측에서 얼마나 표를 뺏어오느냐에 따라서 누가 승자가 될 것인지 갈라질 것도 같고 우리는 사실 설마 최재형 후보가 이번에 또 나갈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렇죠. 나가네요. 최재형 경쟁력 있어요. 그래요? 네, 지역구 관리도 열심히 안 하셔도 저분 갖고 있는 이미지 자체가 보수인데 좀 별난 보수가 아니잖아요, 저분이. 그런 경쟁력이 있는데 이게 다행인 게 재밌겠는 게 금태섭 후보도 비슷한 느낌이야. 최재형 금태섭 비슷한 느낌이야. 네, 이게 금태섭 후보가 보통 이제 제3 후보가 선전하면 야당 표를 민주당 표를 갉아먹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금태섭 후보는 최재형 후보와 이미지가 겹쳐요. 상당히 겹쳐요. 별난 보수가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곽상원 후보가 민주당 전통적인 표의 결집으로서 3자 구도에 저는 선전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봅니다. 표정이 안 좋은데? 종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 판세랑 같이 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서울 판세요? 서울이에요, 종로? 그러니까요. 서울 전체에서 예를 들어 보수 정당이 이기는 선거에서는 종로도 같이 넘어가고 그렇죠. 민주당이 뭐 이기는 선거에서 같이 넘어오고 그런데 아마 여기는 되게 박빙의 승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 보면 서울에서 민주당이 별로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금태섭 후보가 유의미한 선거를 치르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개혁신당이 지금 뭔가 좀 정당이 그 설득력이 있고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네. 뭐 대도하나게 지금 화성가 있고 주요 후보들은 네. 그리고 조응천 의원은 저기 남양주에 가 있고 혼자 덜렁 서울에서 이렇게 금태섭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근데 금태섭이라는 인물이 서울에서 그렇게 득표를 가지고 있느냐? 저는 별로 그렇거든요. 한 5%는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도 5%도 못 쉽지 한다. 않을 거라 그러니까. 봅니다. 변수가 못 되겠네요. 금태섭은 그게. 변수가 안 되고 그러면. 네. 그렇다면 저는 이제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여기는 이제 기세가 국힘으로 쏠리느냐. 나중에 이제 뭐 한강교체 얘기도 해야 됩니다만. 곽상원이 지금 요즘에 좀 새롭게 부각하고 있잖아요. 엄청 열심히 했다던데. 여기 서울 같은 데 열심히 한다고 되는 데가 또 아닙니다. 그 분위기랑 기세라는 게 있거든요. 종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상징성이 네,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최재형이 유리하다? 오, 그렇군요. 최재형이 유리하다기보다는 예측 불허다. 지금은 예측하기는. 예측 불허다. 예측 불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강벨트 민주가 수성하냐 국힘이 탈환하냐 이걸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다는 거요? 아니면 다음에 본다는 다음에 거요? 보겠습니다. 네. 다음에 보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에 양산 을 지역구 다뤘는데요. 김두관, 그다음에 김태호 1대1 구도가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노무현 문재인의 후광 효과, 험지 차출 상황 뭐 여러 가지 구분해서 한번 봐라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김두관 후보 이번에 단일화도 하지 않았습니까? 진보당 후보랑 그 영남에서의 야권 단일화가 의미가 없어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도 지난번에 보면은 1점 몇 퍼센트 네, 포인트 차이로 이겼을 거거든요. 그래도 거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도 창원 쪽이나 이렇게 가면은 이 과거 진보계열 정당들이 득표율이 높으니까 예를 들자면은 그 허성무 후보와 여영국 후보 같은 경우는 단일화하면은 허성무 후보한테 상당히 유리할 수 있는데 여기는 뭐 1% 2%이기 때문에 그래도 진보당이 조직력이 꽤 있을 겁니다. 공단 지역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옛날 노후화된 공단이 있어요. 저는 몇천 표 차이의 박빙의 승부라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결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여긴 진짜 예측하기 어렵죠. 김태호 대 김두관. 여기도 또 몰라요? 제가 보면 현재 기세상으로는 김태호 후보가 조금 유리한 것 같은데요. 문제는 김두관 후보가 지역에서의 조직적인 장악력 플러스해서 중앙정치 이슈를 한번 만들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김두관에 대한 기대 심리도 있는데 그걸 지금 못 만들어내고 언론에 노출 빈도가 너무 낮아요. 근데 저는 민주당에서 김두관 후보에게 예를 들면 뭐 낙동강 벨트를 좀 그 책임지는 이런 그 지역의 그 장수 이런 좀 이미지를 만들어 준다면은 존재감이 좀 커질 수 있겠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안 하죠. 누구 선수를 잘 안 키우려고 그러니까 잠재적인 경쟁자를 안 키우려고 하니까 약간 외롭게 싸워야 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김유신 장군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 막. 자, 짧게 하나만 보겠습니다. 지금 이탄희 의원 지역구인 경기 용인청 여기에 민주당이 이현주, 이현우, 박성민 이 세 명이 지금 싸우게 했는데요. 국민경선 치른다는 거거든요.
여론조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네. 예, 누가 이겨요? 이렇게 되면? 일단 이현주? 박성민 후보는 잘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재명의 복심이냐, 살아 들어온 여전사냐 이렇게 되겠네요. 두 분 다 이재명의 복심 아닙니까? 근데 이현주 의원은 이렇게 뭐 아주 그냥 관계가 아주 깊다고는 보기 어렵겠죠. 이재명 그래도 대표랑. 당내 반대를 무릅쓰고 예. 그렇게 무리하게 이렇게 입당을 시켰는데 약간 그렇게 보면은 이현주 전 의원에게 뭔가 약간 명심이 실린 거 아니냐 이렇게. 그래요? 그렇게 예, 해석이 돼요? 예, 그럼 이현욱 전 경기도공사 사장은요? 그러게 말입니다. 좀 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입니다만 참 말하기 어렵네요. 좀 말하고 싶다면 이런 거예요. 이현주를 저기 보낼 거면 뭐하러 데리고 왔어? 그렇게 약간 저도 쉽게 우아했습니다. 말하면. 그럼 원래 어디 보냈어야 됩니까? 뭐 부산을 보내든가 아니면 서울에 극단적인 뭐 본인이 안 간다 그랬겠죠. 강남이라든가 이 강남 벨트 중에 해볼 만한 데 있지 않습니까? 뭐 용산이라든가 이런 데 붙여가지고 이현주 의원을 데리고 온 어떤 효과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현주도 생각이 있는데 무조건 가라 그런다고 거기 힘들게 가겠습니까? 이번에 무조건 배지를 달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온 건데. 저 지역구가 그렇게 또 좋은 지역구도 아니에요 또. 어쨌든 무주공산이기 때문에 간 거예요, 이현주 의원은.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뭐- 될 거라고 생각해서 간 거예요. 인지도 가지고 경선을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국민 경선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이제 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정당 지지도를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사람들과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사람들. 근데 이 또 물어보는 방식도 ARS로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층이 굉장히 얕아요. 5%가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럼 대부분이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분들하고 이렇게 그 여론조사 방식으로 경선한다. 여기서 이겨오면 대단한 개인기죠. 제가 이제 이현주 의원의 저쪽 공천을 뭐 조금 비판하는 이유가 영입 인사들을 있지 않습니까? 영입 인사들 당선될 만한 좋은 지역구에 준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뭐하러 영입해 와요? 거기 누구나 가도 이기는 데인데 영입 인사라는 것은 유명하거나 선거를 우지할 수 있어가지고 격전지 지역구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영입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금 영입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다 하는 좋은 거고. 데만 보냈네요. 그렇죠. 그럼 뭐하러 영입해 와요? 그냥 그 전에 원래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 그대로 공천 줘도 되는데. 네, 두 분 얘기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더 자세한 내용, 이 내용이 맞는지에 대한 결과는 또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